안녕하십니까. 정보를 보호하는 사람들 인포인의 권수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동작구청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정보보안 교육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매년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정보보안 교육을 받고 계시고 있을 겁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 교육을 매년 받고 계시지만 개인정보 보호 교육 상당히 재미없습니다. 졸리고 강의하는 저로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정보보안 교육 뭐 어려운 얘기만 나옵니다. 뭐 영어만 나오고요. 해킹이 어쩌고 저쩌고 아주 어려운 내용들만 나오죠. 교육이 실제로 상당히 재미없고 지루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또 동영상으로 만난다는 건 더욱더 쉬운 일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재미있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쉽게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1시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시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또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네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도 올해 9월 달에 법이 개정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한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먼저 진행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정보보안 교육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교육입니다. 첫 번째, 핵심 키워드로 알아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실 거고요. 두 번째,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개인정보 OS 퀴즈인데요. 휴대번호 뒤 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 정답은 O입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에서 판결이 났는데요. 휴대폰 뒤 4자리만으로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고 적절한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은 사람은 더더욱 그럴 수 있다. 라고 해서 그 전화번호로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어떤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혹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자, 핵심으로 살펴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첫 번째 정보 주체의 동의입니다. 자,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을 때는요, 수집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필요한 최소한의 수집인지, 적법한 수집인지, 정당한 수집인지. 자,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바로 동작구청이 입증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자, 수집 허용 사유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부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법률 규정, 법률상의 의무 준수인 건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9월에 신설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 허용 사유를 확인하시고요. 자,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동의 획득은 동의서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기타 등으로 동의를 받게 되시겠죠. 자, 그리고 동의를 받으실 때는 구분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9월에 변경이 됐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 동의,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이용 제공 제한 동의, 민감정보 처리 제한 동의,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제한의 동의, 제한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자, 이 동의들을 다 각각 구분해서 동의를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분 동의는 뭐냐? 여러분들 체크박스 있죠? 그 체크박스가 각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정보 주체에게 동의 후 개인정보 수집 시에 필수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고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지가 어떤 뜻인지 아시죠? 네, 바로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사람에게, 개인에게 이게 필수로 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수 있게.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됩니다. 과태료를 어떻게 받으시느냐?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집하셔서 고지를 한 내역이 있으셨어요. 근데 주소를 추가하게 되셨습니다. 고지 부분에 주소 부분을 수집하는데 추가하지 않으셨다. 자,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맞게 되시는 거예요. 수집하는 항목과 고지되는 내역이 다를 경우, 이럴 때 여러분들 과태료를 맞으니까 꼭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요, 법 제15조에 의해서 정보 주체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책을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급박한 이익 보호, 사전 동의가 받기 곤란한 경우겠죠.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시게 되고요. 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때는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시라는 법 제16조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처리자, 동작구청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증 책임은 동작구청이 부담하셔야 되고요. 정보 주체가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시게 됩니다.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중요 내역의 표시 방법입니다. 정보 주체에게 홈페이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때는요, 글자 크기는 최소 3mm 이상 크기로 하되 중요 내역은 20% 이상 크게 표시하고 화면 배경과 글자색은 이용자가 읽기 쉽도록 조합하여 사용하고 중요 내역은 파란색과 굵은 글씨를 사용하여 표시하셔야 됩니다. 중요 내역이 많은 경우 별도로 요약해서 제시하셔야 되고요. 정보 주체에게 종이 문서를 통해 동의를 받을 때는요, 글자 크기는 최소 9포인트 이상 크기로 작성하되 중요 내역은 20% 이상 크게 표시, 줄 간격은 되도록 130% 이상 설정하고 중요 내역은 굵은 글씨와 밑줄을 사용, 중요 내역이 많은 경우 별도로 요약해서 제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정보 이걸 지키지 않으시면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시고 과태료를 물으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느냐? 표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따르셔야 되고요. 2년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개보위에서 나옵니다. 개보위는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줄여서 개보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개보위가 현장 점검 나왔을 때 바로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 OS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졸릴만 할 때 이렇게 퀴즈를 제가 낼 거예요. 학원에서 강의 등록을 위해 수강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지역, 출신 학교, 휴대번호 등을 적으라고 하는데 과도한 수집일까요? 네, 과도한 수집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요, 특별법이 아닙니다.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우선 따라야 합니다. 자,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6조를 따라야 합니다. 자, 제16조에 따라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출신학까지 수집을 한다면 과도한 수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민감, 고유식별 정보 처리 제한입니다. 자, 민감 정보와 고유식별 정보는 처리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 제23조, 24조에 의해서요. 그러나 정보 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하나요, 처리가 가능한데요. 민감 정보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 가입, 건강정보, 유전정보, 범죄 경력 정보, 생체인식 정보, 인종, 민족 정보고요. 고유식별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고유식별 정보 중에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또는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세, 재산의 이익을 위한 경우
또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에만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됩니다. 자, 이번 내역은요,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신설된 내역인데요. 여러분들 기존에 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로 신설이 됐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했는데 저 빨간색이 추가된 겁니다. 동의하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고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홈페이지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실 경우 그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 지금 이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부터 신설돼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거.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과태료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 현장에 와서 실제로 과태료를 여러분들한테 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태료를 안 맞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 신규어든 정보주체 인지권 보장입니다.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내역을 고지하셔야 됩니다. 자,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경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항, 제2, 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음 하면서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서 의료지원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예시를 통해서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또한 제공입니다. 자, 수집, 이용, 제공. 자, 앞에서 수집, 이용에 대한 부분을 6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자, 개인정보 제공은 이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었습니다. 여러분들, 숨그립 찾기 한번 해보실까요? 뭐뭐가 빠졌는지. 예. 보시면 4번이 빠졌죠?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자의 명백히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2가지는 수집 이용을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정보 제공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수집 이용일 때는 아까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으신다고 그랬죠. 제공인 경우에는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시게 됩니다. 바로 안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징벌적 제도가 있어서 징역 또는 벌금을 처하시고 또한 과태료 또한 맞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서 목적의 이용 및 제공입니다. 정보 주체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 외국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형 및 감호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해서는 목적의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정보 주체 별도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 동의란 단어를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전체 동의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세요. 근데 별도 동의란 단어는 들어본 기억이 없으세요. 왜냐? 저희는 홈페이지 가입을 할 때 전체 동의라는 단어를 받지 별도 동의라는 단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전체 동의라는 단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체 동의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별도 동의 받는 것들을 모두 동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죠? 사랑하는 고객님, 땡땡 보험사인데요. 고객님이 동의해 주셔서 전화했습니다. 저희는 동의한 기억이 없죠. 여러분들은 전체 동의를 하셨기에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별도 동의가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개인 네이버나 다음이나 포털들 한번 개인정보 회원 가입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면은 목적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각각 구분 동의 받게 돼 있습니다. 이제 자, 거기에
별도 동의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많은 보험사 이름이 써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자, 목적의 이용 및 제공을 위반하셨을 경우엔 제공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으시게 됩니다. 이번 핵심 키워드는 제3자 제공입니다. 법제 17조고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요,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 받으셔야 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제3자 제공이 가능하고요. 제공은 저장 매체, 출력물,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 제3자의 접근 권한 부여, 제3자의 공유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시 필수 고지 및 동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집 이용할 때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듯이 제3자 제공 시에도 똑같은데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포탈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 제공할 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보험회사 이름이 막 써 있다고요. 자,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도 써 있고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도 써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필수로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수집 이용 때 고지 안 한 위반의 과태료와 동일하죠. 네, 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 절차인데요. 자, 목적의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될 거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한지, 수단은 적정한지, 피해의 최소성은 단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법익의 균형성은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공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청자의 적격 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청 기간이 또는 목적의 이용자가 개별법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청자나 목적의 이용자가 개별법의 자료 요청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 동의가 있었는지 또한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목적의 이용과 제3자 제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셨다간 여러분들 과태료 맞으시고 징역을 사실 수도 있고 벌금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목적의 이용 및 제공, 개인정보 항목을 판단도 하셔야 돼요. 직접 수집 생성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는 자료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하고요. 다만 정보 주체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엔 가능하고요. 요청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 항목만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부 결제에 의한 문서로 회신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꼭 공문을 또 받으셔야 되겠죠. 개인정보 제공 시 암호화하여 제공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을 또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목적의 이용을 한 적이 있고 제3자 제공을 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이 대장을 처음 봅니다. 과태료이십니다. 또한 어쩌면 징역과 벌금을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크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꼭 이 대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이고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장을 쓰시는데 이 별지 1호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으로 쓰셨습니다. 그래도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별지 1호 서식에 있는 모든 항목이 다 쓰여져 있으셔야만 합니다. 저 중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도 실제로 맞은 데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절차서가 이렇게 동작구청에 마련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입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요, 법 제17조, 18조에 의한 거고요. 위탁은 법 제26조, 서로 법이 다릅니다. 자, 처리 목적을 보시면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처리 목적을 갖고 있고요. 위탁은 제공하는 자의 이익과 목적을 가졌을 때 위탁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동작구청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제공을 한다. 위탁이고요. 경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제공을 한다. 제3자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범위는 제공받는 자의 책임이 바로 제3자 제공, 제공하는 자의 책임은 바로 위탁이 되는 겁니다. 자, 위스탁 단계별 조치사항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위스탁 할 때는 첫 번째, 위스탁 전에는 개인정보 위스탁 문서를 표준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를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계약서를 표준 개인정보 위탁 계약서를 안 쓰시고 일반 계약서를 쓰셨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됩니다. 자, 2단계 업무 수행 중에는 위탁자의 위탁 업무 내용을 공개하셔야 됩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되고요. 안 하면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하시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재위탁 시 위탁자에 대한 동의를 또 받으셔야 되는데요. 안 하셨을 경우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시게 됩니다. 과태료를 물시게 되고요. 제3단계 종료 후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파기 반환 및 위탁자의 파기 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위탁자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안 확약서를 꼭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법 개정이 3월 14일로 개정해서 신설됐죠. 제 위탁자도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공개해야 되고요.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법 개정도 올해 됐습니다.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입니다. 자, intra.privacy.go.kr에 여러분들 60일 이내에 파일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등록사항으로는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개인정보 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등의 개인정보 파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목적으로 CCTV 자료를 요청했는데 본인 동의 없이도 제공해도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이거는 법령에 의해서 근거하여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도 됩니다. 동의 없이도.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의 파기입니다. 개인정보는요, 보유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이 됐으면요, 지체 없이 5일 이내 파기하셔야 되고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폐기하셔야 됩니다.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는데요, 파기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현장 점검 나온다고 했잖아요. 현장 점검 나오면 개인정보 취급자분 자리로 갑니다. 여기 개인정보 취급하시는 분 누구시죠? 물어보시고요. 그분 자리에 가셔서 그분 컴퓨터에 USB를 하나 꽂습니다. 자, 이 USB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검색하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동안 이분은 뭐하냐? 여러분들의 책상에 있는 프린트물을 확인을 합니다. 자, 프린트물을 확인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출력되어 있는 프린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프린트물에 요즘 여러분들 며칠날 출력했는지 다 나와 있죠. 자, 5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처리 목적을 아직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과태료 안 맞습니다. 만약에 이거 5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했을 때 제가 깜빡 잊고 파기를 못했네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례니까 여러분들 지금 책상 위에 혹시 그런 출력물이 있는지, 내 책꽂이에는 그런 게 출력이 돼 있어서 처리돼 있지는 않는지 빨리 찾아보시고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신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인데요. 고정형 영상 처리기기의 설치 제한과 이동형 영상 처리 정보기기의 운영 제한이 신설이 또 됐다는 것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요. 자,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공개된 장소에 특정 목적으로만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자, 설치 운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자, 빨간색이 변경된 내역입니다. 교통단속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예,
이렇게 수집 허용 사유가 5가지가 있고요. 또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이나 녹음 기용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시게 됩니다. 자, 안내판 설치도 하셔야 되거든요.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안내판에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엔 성명 연락처를 기재하라고 했는데 이제 성명은 빠졌습니다. 9월자로. 그러니까 안내판에 연락처까지 꼭 기재해 주시고요.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됩니다. 자, 이번 핵심 키워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안전조치 의무입니다. 자,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또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조치도 취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정보의 두 번째 세션이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사례 및 대응 방안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개인정보 노출 및 유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노출은요,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로 아래와 같은 경우인데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이용자의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 파일을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경우가 노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유출은요, 개인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 동작구청이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한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 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이나 종이나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를 바로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합니다. 자, 유출과 노출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될 부분들이고요. 개인정보 노출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면 고유식별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계좌번호, 바이오 정보 등이 노출이 되면 사생활 침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자, 개인정보 취급자 홈페이지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제3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확산될 거고요. 개인은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대량 스팸 수신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민사, 행정, 사법 책임, 이미지 실추 등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행자부에서도 노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노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노출됐을 경우에는요, 신속한 노출 페이지 삭제 또는 비공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 요청도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전에 어떤 그 공무원분이 고시를 올리는데, 고시공고에 글을 올리시는데, 개인정보 파일을 복사하셔서 개인정보를 다 샵 처리하시고 다 숨기고 다 처리하시고 개인정보가 안 보이게끔 만든 다음에 파일을 첨부하신다고 하면서 원본 파일을 잘못해서 첨부를 하셨어요. 실수를 하신 거죠. 자, 게시글을 올려놓고 확인하다 보니까 원본 파일이 잘못 올라간 걸 보시고서 바로 수정을 해서 만들어진 파일로 다시 올리셨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몇 개월 후 자, 이분이 개인정보 유출자로 유출된 걸로 이분이 처벌을 받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요즘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가잖아요. 검색 엔진이 바로 복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개인 검색 엔진에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게시글을 혹시라도 잘못 올리면 검색 엔진에 노출됐는지도 확인하셔야 되는 이제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출이 됐으면 바로 검색 엔진에 노출된 개인정보도 확인하시고 삭제 요청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시스템의 계정 로그 등을 점검한 후 분석 결과에 따른 접속 경로를 차단하셔야 됩니다. 자,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PC 등 정보 처리 시스템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후 디렉토리 점검도 하셔야 되고요. 자, 유출이 됐다. 제3자 접근이 됐다. 그러면 72시간 내에 기존의 5일 연대 변경 3일로 됐고요. 유출된 지체 없이 통보하셔야 되고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자, 후속 조치로 노출 기간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간에 삭제 또는 삭제 등을 조치하도록 즉시 통보하셔야 되고요. 노출 기간 담당자는 개인정보 노출 재방 방지 교육 실시를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반복 대량 노출 기간은 교육 미천서 기간의 경우는 개인정보 관리 시대 특별점검 대상에 포함도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6호가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73조 제1호가 있는데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반했다. 안전성 확보 조치를 아예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시게 되고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미이행했다. 아예 이행을 안 했다. 자, 위반은 이행은 했지만 조금 실수를 하신 상황이겠죠. 미이행은 아예 이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시게 됩니다. 무섭죠? 자,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그룹사에서 면접자에게 엑셀 파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엑셀 파일 안에서 9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파일이었다. 자, 엑셀 파일의 뭐 기능일 수도 있고요. 엑셀 파일의 뭐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엑셀 파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참조해서 파일을 만들게 되면 참조한 파일의 모든 내역이 엑셀 파일에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다 숨겨져서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엑셀 파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엑셀 파일을 참조해서 다른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드셨다. 그 엑셀 파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더라도 이 파일을 압축 파일, ZIP죠. zip 파일로 바꾼 다음에 압축을 풀면요. 여러 가지 XML 파일로 나옵니다. 그 중에 그 제가 파일명은 정확하게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파일을 하나 열어보면 거기에 참조된 파일의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참조해서 파일을 만드셨다면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내시면 절대 안 되고요. PDF로 변환해서 보내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구 시스템을 방치해서 해킹 사고가 났던 내역이고요.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이 됐다. 구 시스템을 방치한 사례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그 제가 아는 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 시스템에 있는 DB 백업 파일을 놔뒀다가 그걸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가 발견이 돼서 과태료를 맞은 한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도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변경을 하실 때는 제대로 포맷하시고 제대로 신규 시스템으로 구축하시길 권장드리고요.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입니다. 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어떻게 뭐 막을 방법이 사실은 없겠죠. 그래서 보안 시스템들을 통해서 최대한 개인정보 사고를 막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대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을 통해서 해킹 사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한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 사고는요, 서울의 구청, 모 구청이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관악구청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한 민원인이 본인이 저 구글 검색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아니었고요. 실제로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본인이 게시글을 올리는 홈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주민번호를 쓰게끔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게시판도 있으시죠. 꼭 주민번호를 받아야 되는 자기의 주민번호증을 스캔해서 올리신다거나 하는 그런 게시판이었는데요. 이 뭐 민원인이 본인의 게시글만 보면 될 것이지 그거를 URL 변조
그 뒤에 파라미터 변조라고 하는데요. 숫자를 조금씩 바꿔보는 겁니다. 그 다음 게시글을 읽기 위해서. 그 했더니 원래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읽어야 되는데 홈페이지가 취약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읽게 됐고요. 비공개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했다기보다 이제 보게 된 거죠. 자, 이 민원인이 그거를 관악구청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걸 기자에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번 문제가 됐었던 실제 있었던 일이죠. 자, 홈페이지가 이렇게 취약하게 만들어졌을 경우도 유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개발 오류에 의해서 관리자 부주의에 의해서 여러분들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관리자의 부주의. 실제로 경기도에 있는 한 시청에서 이뤄졌던 일인데요. 업무 담당자분이 요양병원 시설별 코로나19 3차 추가 접종 수요조사 결과를 거기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시설별로 파일을 구분하지 않고 이메일을 전체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되시고 정보주체에게 바로 이제 유출 사실에 대해서 통지를 하셨다기보다 이제 이게 행자부에 의해서 드러난 거죠. 담당자분이 실수로 보낸 거를 이제 인지하시고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하셨는데요. 네. 현장에서 이 시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파일을 첨부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은 관리자의 승인에 의해서만 이메일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로 구축을 하시면서 또 이러한 사항을 다시 한번 또 관리자 부주의에 의해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 시스템까지 또 구축하신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일에 첨부를 할 때, 게시글에 글을 올릴 때, 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이 되면 큰일 나겠죠? 자, 이런 것들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 탑3를 봤더니요. 관리자 부주의가 63%, 이용자 부주의가 한 30%, 홈페이지 설계 및 개발 오류가 한 10% 정도가 됐고요. 유출 원인의 탑3를 봤더니 해킹이 60%, 업무 과실이 30%, 고의 유출이 한 1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킹에 의한 유출, 2번 프로그램 개발 오류, 3번 관리자 부주의, 4번 개인정보 암호화. 네, 정답은 개인정보 암호화겠죠. 자,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신고입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5일이었는데요. 별이 5개라고 제가 항상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72시간 이내 3일로 줄었습니다. 유출되면 3일 이내 5일도 짧았는데 이제 3일로 줄었습니다. 통지 꼭 하셔야 되고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셔야 되고요.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까지도 신고하셔야 되고 1,000명 이상의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로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재도 하셔야 합니다. 자,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이 동작구청에 이렇게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가 마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꼭 읽어보셔야 되겠죠. 자, 유출되면 안 되겠지만 유출이 됐을 때 바로 여러분들 이 대응 매뉴얼로 대응 절차서로 바로바로 대응을 해주셔야 자, 과태료 부분에서도 경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벌금을 안 맞을 수 있는 방법이십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유출사고가 안 나게끔 해주셔야 되고 난다고 해도 이 대응 절차서를 빠르게 또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출 예방 수칙입니다. 자, 운영자는 게시판 운영 시 개인정보 노출 주의를 안내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포함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시 비공개 설정해 주는 게 좋겠죠. 자, 불가피하게 개인정보 포함된 게시물 생성 및 게시글 댓글 작성 시에는 마스킹 등 비식별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첨부 파일을 등록하기 전에는 개인정보 유무를 꼭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주기적인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자한테는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어를 설정하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게시판을 비공개 또는 비밀글 설정이 가능하도록 구축해 달라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접속 경로 URL 설정이나 소스 코드 등의 개인정보 사용 금지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접속 경로 식별자는 숨김 처리해서 보호하게끔 개발해 달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및 개편 시 웹 소스 코드 취약점 점검을 필수로 꼭 하셔야 되고요. 디렉토리 리스팅 여부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꼭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업무가 많아서 일주일 정도 후에 통지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자, 3일 이내입니다. 3일 이내에 통지하셔야 되고 유출 사실까지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세션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요, 안전조치 의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 제29조에 의해서. 그래서, 자, 고시까지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가 있는데요. 이 고시의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갈 만한 내역들만 제가 간단하게 추려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관리 계획 수립 시행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동작구청에 이렇게 내부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부관리 계획은요. 개인정보 취급자이시라면 무조건 필수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숙지란 여러분들 실제로 이 내부관리 계획을 쪽지 시험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 점검 나와서요. 한 부서에 가서 내부관리 계획에 대한 쪽지 시험을 본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그게 언제 다시 시행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부관리 계획은 꼭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접근 권한 관리 제5조인데요. 접근 권한이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업무 처리, 개인정보 생성, 변경, 열람, 삭제 권한인데요. 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접근 권한을 관리하셔야 되고요. 인사이동 접근 권한 변경 및 말소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 취급자별로 발급하셔야 됩니다. 취급자별로 발급을 안 하셔도 과태료 대상 되십니다. 접근 권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위배했다고 과태료 맞으세요. 비밀번호 작성 규칙 8자리 이상 하셔야 되고요.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 경우 제한도 하셔야 됩니다. 현장 점검 나왔을 때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로그인 하라고 합니다. 로그인을 계속 틀리라고 해요. 틀렸는데 제재가 없다. 뭐 여러분들은 시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정 물어보고요. 그다음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막 칩니다. 5번을 틀렸는데도 10번을 틀렸는데도 계속 로그인 하라고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접근 통제입니다.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안전한 인증 수단도 적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용 단말기도 보호를 하셔야 하고요. 자, 제6조 접근 통제. 취약점 정보 및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고유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을 꼭 하셔야 되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자동 로그아웃도 되셔야 됩니다. 자동 시스템 접속 차단 기능도 활성화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입니다. 고유식별 번호와 비밀번호, 생체 인식 정보는 꼭 암호화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안전한 암호키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비밀번호 암호화해놔야 되는데 바탕화면에 비밀번호 대장이라고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걸 암호화는 안 해놓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이런 것도 걸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 뒤집었더니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안전한 암호키 관리 안 했다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메일이나 정보통신으로 정송하실 때 개인정보 암호화해서 전달하셔야 되고요. 보조 매체로 전달할 때도 꼭 암호화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럼 암호화 뭘로 하느냐? 여러분들 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 있죠? PC에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입니다. 접속 기록의 필수 항목은요. 계정, 접속 일시, 접속 시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수행 업무인데요. 자,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점검하셔야 되고요.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점검은요. 별도의 물리적 저장 장치 등의 정기적 백업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수정 가능한 매체 백업 시에는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등을 별도 장비에 따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자, 점검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비정상 행위
점검과 대응 조치하셔야 되는데요. 업무 시간 외 접속이나 개인정보 대량 조회, 다운로드, 정정 삭제 등을 비정상 행위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 주체는 과연 누가 되느냐? 접속 기록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부서가 자체 점검하거나 특정 부서가 여러 개의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합 점검하셔도 됩니다. 자, 접속 기록의 점검 증빙 자료는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계정 접속일 시 접속 시 정보, 처리한 정보 주체 정보, 수행 업무에 표시된 화면 캡처가 증빙 자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재구조, 악성 프로그램 등의 방지인데요. 백신 소프트웨어 최신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자동 업데이트 꼭 해주시고요. 악성 프로그램 관련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즉시 OS 업데이트 하시고요.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제10조 관리용 단말기 안전 조치입니다. 자,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임의 조작 및 목적의 사용 방지 조치, 악성 프로그램 방지 조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10조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법 개정령으로 인해서 이 항목은 삭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삭제되지 않았으니까 안전조치 꼭 해주셔야 합니다. 자, 물리적 안전조치. 전산실, 자료 보관실 등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셔야 되고요. 잠근 장치 있는 안전한 장소에다 서류와 보조 매체를 저장하셔야 됩니다. 보조 매체 저장 반출입 통제 보안 대책도 마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USB 같은 경우에 책상 서랍에 잠근 장치 있는 곳에 꼭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자, 재재난 대비 안전 조치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재난 대비 위기 대응 매뉴얼이 이렇게 동작구청에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정보의 파기입니다. 완전한 파기, 제13조고요. 전용 소자를 위한 파기,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를 꼭 해주셔서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 사례가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비밀번호는 반드시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야 할까요? 정답은 5입니다. 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제5조에 따라서 꼭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 개인정보 온마당 talk.privacy.go.kr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개인정보 사례 상당히 궁금하신 거 많잖아요. 자, 이런 사례가 여기에 바로 온마당에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질의 많이 하시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저도 이 온마당에 들어와서 검색해보고 대답을 드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례가 궁금하실 때는 이 개인정보 온마당을 이용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네, 계속 듣기 힘드셨죠? 자, 기지개 한번 피시죠. 네. 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은 원래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계속 법령 얘기이기 때문에요. 뭐 재밌지도 않아요. 자, 정보보안 교육은 그래도 좀 재미있을 겁니다. 제 얘기긴 하지만 좀 더 쉬우니 여러분들 정보보안 교육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정보보안 사건 사고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최신 보안 이슈, 마지막으로 보안 수칙을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보안 사건 사례입니다. 문서 작업, 프로그램 불법 설치 파일 위장한 악성 코드 주의보. 한글 2022 크랙 설치 파일을 위장한. 자, 크랙이란 무단 복제, 불법 다운로드 방지 등 기술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호 방식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의 행위를 말한다. 말 그대로 패스워드 크랙, 패스워드를 깨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렇게 최신 한글 2002 파일, 이렇게 크랙 파일입니다. 라고 올라오는데, 자, 이런 파일에 다 악성 코드들이 들어있어요. 해커들이 가장 유포하기 좋은 파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한글 문서 파일 위장한 악성 코드 유포. 김숙희 해킹 프로그램, 해킹 그룹 공격 추정. 자, 윈도우 도움말 파일, 뭐 한글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등의 파일 형식으로 유포되던 악성 코드들이 실행 파일 형식으로 유포되는 것이 확인됐다. 예, 북한 해킹 그룹 김숙희에서 제작된 걸로 추정되고 있다. 자, 이렇게 아래 한글 파일을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내역 아래 한글 파일 아이콘인데 가만 보시면 확장자가 EXE예요. 자, 실행을 해보면
뭐 저렇게 개인정보 유출 내역 아닙니다. 보안 메일은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자, 랜섬웨어 피해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게 특징이 되어버렸다. 자, 랜섬웨어는요 몸값을 요구하는 악성 코드입니다. 그래서 감염 패시를 암호화시키고 금전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즘은 감염 사실을 알기 어렵도록 하고 있는 게 또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공격자가 이력서 위장 악성 파일로 이렇게 감염을 시키고 여러분들 감염시킨 이후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그 정보를 다 취득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악성 그 파일을 암호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금전을 요구하게 하는 다 복잡 다양한 악성 코드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 또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네이버 전자문서의 판박이 피싱메일, 재산서 고지서로 계정정보 탈취 시도, 지방세입 회원님께 재산세 관련 고지서가 도착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자 이렇게 옵니다. 본인 확인을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 문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썼을 때 여러분들의 계정을 훔쳐가는 공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죠? 근데 위에 주소를 보시면 하나는 네이버고 하나는 네이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커들이 똑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자, 해커들은 점점 진화를 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속이려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김숙희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메일 사칭 공격 포착. 대북 관련 법인 종사자 특정에 발송을 했다. 자, 메일을 이렇게 보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사이버 안전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열어봤더니 이렇게 법률에 대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악성 코드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교묘하게 계속 공격을 하고 있죠. 네이버 피싱 연예인 노출 영상 유혹.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자, 클릭을 했더니 네이버 로그인을 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거와 유사하죠? 이메일로 온 건데 이건 게시글에 있는 거죠. 자, 네이버 포탈이었고 네이버 그 카페였으니까요. 당연히 네이버 로그인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동영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아이디에 A 쓰고 비밀번호 B 써도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계정을 훔쳐가기 위한 계정과 패스워드를 훔쳐가기 위한 공격이고요. 혹시 철없는 어른들이나 내가 이런 적이 있는데 빨리 비밀번호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보이시는 거 잘 보이시나요? 저에게 온 메일입니다. 제가 보안 전문가인데요. 저한테 이런 메일이 왔는데요. 보시면 저희 메일 주소가 제 메일 주소입니다. 제가 저한테 메일을 보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지금 내 계정으로 너한테 이메일 보낸 거 보여? 그래, 뭐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내 기기에 마음껏 접속할 수 있다는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 기기에 접속 안 해도 제 메일 계정으로 메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제가 무슨 성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악성 코드에 감염됐다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럴 리도 없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돈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뭐 이상한 행위를 한 거를 다 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막 현혹하는 이런 메일들도 엄청나게 옵니다. 자, 어느 쪽이 진짜 검찰청 사이트일까요? 왼쪽, 오른쪽? 둘 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느 쪽이 진짜 검찰청 사이트일까요? 당연히 오른쪽이겠죠? 검찰청은 go.kr로 끝납니다. 이 문제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항상 웹페이지를 들어갈 때마다 위에 URL 주소, 이메일 주소랑 URL 주소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내드렸고요. 왼쪽에 있는 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랑 거의 똑같죠? 실제로 저 페이지로 해킹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는데요. 해킹이라고 하긴 보이스피싱입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어르신한테 왔고요. 전화 와서 이럽니다. 대검찰청 무슨 어디 검찰청 사무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르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으니 어르신의 통장을 지금 그 신고하기를 하셔야지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전화를 합니다. 어르신이 나 컴퓨터 잘 못하는데 가르쳐 드릴게요 하면서 컴퓨터 키게 하고 어떤 포탈로 유도한 다음에 거기서 검찰청을 검색하게 하고 검찰청을 클릭하면 바로 저 spo-gcs.com 저 검찰청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해놓은 겁니다. 자, 어르신이 그렇게 해서 나의 사건 신고하기 눌러가지고 은행 계좌번호 넣으시고 카드번호 그 비밀번호 다 넣으시고 자, 그렇게 하신 이후에 통장에서 돈이 쭉쭉 빠져나간 실제 사건이 있었던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필요하겠죠? 자, 최신 보안 이슈 넘어왔습니다. 자, 악성 코드. 앞에서 계속 악성 코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악성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으로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드로 분류된다고 사전적 의미로는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악성 코드는요. 여러분들 내 컴퓨터에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면 내 컴퓨터의 원격을 열어주는 게 악성 코드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원격을 열었다. 여러분들 원격 데스크탑 써보셨죠? 언제든지 내 컴퓨터가 켜져만 있으면 원격 데스크탑은 윈도우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악성 코드의 원격은 그런 거 몰라도 내 컴퓨터에 언제든지 원격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처럼 파일을 암호화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파일을 복사해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악성 코드가 무서운 겁니다.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 동영상은 제가 만든 건데요. 왼쪽은 해커 PC, 오른쪽은 이용자 PC예요. 자, 해커 PC에서 지금 클릭 몇 번 하죠? 네, 악성 코드를 만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죠. 자, 그리고 이 악성 코드를요,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자, 이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뭐냐? 패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악성 코드를 메일로 보내면요, 백신들이 다 잡아버려요. 자,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백신이 못 잡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백신이 못 잡는 악성 코드가 만들어져요. 그럼 백신이 뭐가 필요해요? 백신은 이런 악성 코드들이 컴퓨터에서 실행될 때, 그때 백신은 잡아냅니다. 앞에서 악성 코드 만드는 프로그램, 지금 백신이 못 잡게 만드는 프로그램, 이거 다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포털에서 다운받은 겁니다.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만든 악성 코드는 실행 파일의 악성 코드였고요. 자, 이용자한테 압축 파일로 해서 긴급 바이러스 패치입니다 하고 이용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 이 악성 코드는요, 이렇게 실행 파일도 있지만, 문서 파일, 동영상 파일, 어떤 파일에도 다 또 붙여서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용자가 메일을 읽는데, 관리자가 보냈는데, OS 패치를 하려네? 빨리 실행해야지 하고 이분은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예, 저장을 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M포털을 이용을 했는데 M포털은 다운로드 시 바이러스가 돌아가요. 백신이. 근데 못 잡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커 PC랑 이용자 PC는 둘 다 백신을 지워놓은 상태예요. 네, 그래서 실행이 될 때 백신이 못 잡죠. 여러분들 백신이 꼭 설치되어야 됩니다. 자, 실행했더니 왼쪽에 뭔가 떴고 접속이라는 걸 누릅니다. 자, 원격 접속이 됐습니다. 자, 이 악성 코드 툴은요, 간단하게 이용자 PC의 원격을 접속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악성 툴입니다. 이게 좀 고도화된 악성 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격 데스크톱처럼 화면이 떠서 PC에 들어가서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악성 코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지금 이런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악성 코드의 무서운 점이 바로 이 원격을 연다는 건데요.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아시죠? BJ들. 자, 그 VJ들한테 쪽지를 날려서 그분들에게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고 그분들의 일생활을 다 카메라가 있으시잖아요. 일생활을 사진 찍고 동영상 찍어서 돈을 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잡았더니 이제 막 대학교에 입학한 대학생이었는데 그것도 보안학과에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악성 코드는 아주 쉽게 만들고 유포한다는 거죠. 자, 이제 무서운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 자,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자셨습니다. 자, 개인정보 취급자셨는데 이분의 PC에 봤더니 개인정보라는 파일이 있네요.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봤더니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암호화를 안 해놨네요. 자, 원격은 파일을 복사할 수 있죠. 자, 파일을 복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파일을 찾아서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바탕화면에 복사. 네, 복사가 됐습니다.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뭐가 됐을까요? 네, 복사하면 똑같겠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되면 5억 원의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이제 9월 달에 개정돼서 과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아니고요. 이 과징금은 이 지자체의 벌이에 따라서 뭐 10분의 1인가? 뭐 이게 좀 법령이 좀 바뀌었어요. 좀 어렵게 바뀌었거든요. 자, 그래서 과징금을 받게 되고요. 대표자도 같이 처벌이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악성 코드의 무서운 점은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에 원격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컴퓨터가 원격이 열리면 암호화를 안 시켜 놓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유출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악의적인 목적을 위해 작성된 실행 가능한 코드의 통칭은 무엇일까요? 1번 악성 감기, 2번 악성 여드름, 3번 악성 스토커, 4번 악성 코드. 정답은요? 네, 4번 악성 코드겠죠? 자, 최신 보안 이슈 두 번째 스피어 피싱으로 넘어왔습니다. 스피어 피싱은요,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인데요. 특정 타겟의 내부 이용자를 은밀히 염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내용처럼 위장한 악성 이메일을 관련자들에게 정성껏 감염시키는 대표적인 지능형 표적 공격입니다. 자, 일반적 피싱과 뭐가 다르냐? 일반적 피싱은 불특정 다수가 타겟인데요. 스피어 피싱은 특정 대상이 타겟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공무원이라는 여러분들은 특정 대상이 되십니다. 자, 막기 위해 방법은요. 이메일 발신자의 정보 아이디 도메인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메일 내 확인되지 않은 첨부 파일은 다운로드 받지 마십시오. 이중 확장자로 된 파일은 열람 금지하시고요. 메일 본문 중 링크된 URL은 절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특정 인물을 목표로 개인적으로 훔치는 그 피싱 공격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스머프 피싱, 2번 스네이크 피싱, 3번 스패너 피싱, 4번 스피어 피싱. 정답은요? 네, 스피어 피싱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 보안 수칙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5가지,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 전체 강의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택배 송장 분리 폐기. 마법의 뽕부라 B컵 당첨. 성인용품인지 모르게 잘 포장해 주세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박박 찢어 버리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그냥 버리십니다. 아파트 재활용장 가면 박스가 많이 쌓여 있어요. 거기서 띄어도 이만큼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은 거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다 가려져 있는데요. 자, 이름, 우체통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소 있잖아요. 가면 다 매칭할 수 있어요. 여전히 택배 용지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상당히 많이 유출된다는 거 여러분들 사실 잘 모르시죠? 찢어버리시거나 혹은 이렇게 짝짝짝 지우셔서 마스킹해서 버리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안 수칙 바이러스 스미싱 악성 코드 차단의 백신 설치. 여러분들이 행정 업무에 쓰시는 컴퓨터는 백신 설치가 잘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업데이트도 주기적으로 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봐 주시고요. 업데이트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핸드폰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상당히 많고 악성 코드 상당히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꼭 백신 설치해 주시고요. 또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여러분들 저는 저희 아내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저희 아내가 일찍 들어오려면 집에 일찍 가야 돼요. 그러면 업무를 싸들고 집에 갑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시는 분들께서 업무를 하시다가 집에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뭔가를 처리를 하셔야 될 경우에 집에 있는 컴퓨터를 쓰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럴 경우에 컴퓨터가 백신이 설치가 잘 안 돼 있고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 있다면 거기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집에 있는 컴퓨터 백신 꼭 설치하시고 업데이트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보안 수칙 세 번째, 스마트폰, PC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 등의 최신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신 업데이트 하면 속도가 느려져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최신 업데이트 했다고 속도 느려지지 않고요. 그건 컴퓨터를 오래 쓰셨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돼 있어서 느려지신 겁니다. 컴퓨터를 포맷하시고 다시 쓰시면 상당히 빨라집니다. 최신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가끔 그런 문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메일을 온 거를 읽었는데요. 이 이메일 때문에 혹시 제가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나요? 읽기만 했는데 네, 감염이 됩니다. 언제? 최신 업데이트를 안 하셨을 경우에는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최신 업데이트는 악성 코드들을 상당히 많이 방지를 해주는 기능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 업데이트를 꼭 하셔야 악성 코드 감염에 백신도 꼭 가셔야 되지만 최신 업데이트도 꼭 하셔야 악성 코드를 또 예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네 번째, 스마트폰 잠금 설정, 패턴, 지문인식 등과 쉬운 비밀번호를 쓰지 마십시오. 자, 스마트폰 잠금 설정, 자, 왼쪽처럼 하면은 난감해지고요. 저렇게는 못하겠죠. 예, 뭐 지문, 요즘 지문 쓸 수도 있고 꼭 잠금 설정하십시오. 스마트폰을 통해서 개인정보 유출도 상당히 많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디폴트 패스워드. 자, 어드민이라는 거에 대한 디폴트 패스워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었다고 하네요. 루트, 게스트, 서비스. 자,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디폴트 패스워드 절대 쓰시면 안 되고요. 자, 1위부터 10위, 20위까지 보시죠. 1, 2, 3, 4, 5, 6. 자, 8가지 이상 하라고 했더니 1, 2, 3, 4, 5, 6, 7, 8. 자, 1, 2, 3, 4, 5, 6, 7, 8, 9. 네. 저렇게 숫자로 사용하시면 단 3초 만에 패스워드 깨집니다. 패스워드, 션샤인, 멍키, 프린세스, 베이스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쓰셨을 때는 3분이면 패스워드 깨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패스워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30년이 지나도 안 깨지는 패스워드 만드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는 한글 단어 두 글자를 생각해 주세요. 두 단어. 뭐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테니까 이거 쓰시면 안 됩니다. 동작구청. 자, 동작구청이란 두 단어가 있죠. 그러면 그 동작구청을 한글 키보드가 아닌 한글로 눌러주면 영문자인 상태에서 한글 키보드를 동작구청을 치시면 이상한 영어 단어 두 개가 생깁니다. 자, 이 이상한 영어 단어 두 개, 앞이나 뒤나 가운데 특수문자나 숫자 같은 걸 배열을 하셔서 동작 골뱅이 구청 1, 2,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약간 조합을 하셔가지고 패스워드를 만드시잖아요? 30년이 지나도 못 깹니다. 그리고 저희 90일마다 패스워드 변경하라고 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어를 바꾸시거나 특수문자를 바꾸시거나 숫자를 바꾸시면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패스워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비밀번호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로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해야 되는 보안 수칙 다섯 번째. 랜섬웨어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중요 자료 백업 후 분리. 자,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한다고 그랬죠? 자, 복호화를 위해서는 돈을 내라. 돈을 줘도 복화를 안 해주는 게 이제 문제죠. 자, 랜섬웨어 요즘은 복구 툴 같은 거를 제공을 그 키사에서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랜섬웨어 걸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조건 포맷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랜섬웨어 감염되시면 여러분들 악성 코드가 감염된 거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행정망의 PC가 랜섬웨어 감염됐다. 여러분들 뭐 전자결제 파일 있으니까 그냥 포맷해버리면 되지 뭐. 아닙니다.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먼저. 먼저 무조건 신고하시고, 자, 그럼 내가 복구를 위해서 백업을 해 놓으셔야겠죠? 백업을 할 때는 백업하신 후에 꼭 분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백업을 하라고 그랬더니 디스크를 제2의 디스크로 붙여서 사용하세요. 또는 백업하라 했더니 클라우드에 백업을 하시는데 클라우드에다가 자동 로그인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컴퓨터 켜질 때마다 제2의 디스크도 붙어 있지, 클라우드에 백업할 때 자동 로그인 해놓으면 자동으로 붙어요. 그러면 해커가 원격으로 들어와서 걔도 똑같이 접속 가능해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백업을 하셨으면 꼭
분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볼까요? 반드시 해야 하는 보안 수칙이 아닌 것은 1번 택배 송장 분리 폐기, 2번 쉬운 비밀번호 사용, 3번 백신 설치, 4번 중요 자료 백업. 정답은요? 네. 쉬운 비밀번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하지 말아야 대한 보안 수칙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메일에 포함된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교육이 너무 잘 돼서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아는 사람이 보냈어요. 실제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의 실제 사례입니다. 인터파크의 시스템 관리자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동생이 메일을 보냈어요. 동생의 메일 주소로 가족 앨범 화면 보호기야 라는 메일이 왔어요. 파일에 화면 보호기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 사진 화면 보호기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 화면 보호기를 시스템을 관리하는 PC 쪽에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화면 보호기가 바로 악성 코드였습니다. 해커가 동생을 사칭해서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화면 보호기에 있는 사진은 어디서 났을까요? SNS에서 갖고 온 거죠. 자, 이렇게 교묘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의심스러운이 아니라 이제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공신마켓 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인데요. 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할 때는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자, 어몽어스. 특히 핵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그 게임을 할 때 아이템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 핵게임을 찾아서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포켓몬고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핵된 포켓몬고 게임을 상당히 많이 다운로드 받아서 했어요. 해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악성 코드 유포지가 바로 이런 핵 앱입니다. 핵게임들. 그냥 게임 설치를 하면 아이템이 다 공짜예요. 아주 좋죠. 하지만 그 순간 내 핸드폰은 바로 해커한테 원격이 열리고 해커는 언제든지 내 컴퓨터에 내 PC 그 핸드폰에 그 카메라를 켜서 내가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내 얼굴을 보고 있다거나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있는지 아시죠? 사진, 뭐 100% 개인정보입니다. 전화번호,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입니다. 탈탈 털리면 엄청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이런 핵게임 때문에 보이스피싱에도 당하실 수 있어요. 자녀 납치. 실제로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이 이런 핵게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근데 자녀한테 전화를 해보면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마비시켜 놓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번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자녀 납치는 아니고요.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8시간 50분이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번호가 010이에요. 그 뭐 개그 프로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상한 뭐 저런 뭐 당황하셨어요? 아,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정말 목소리도 멀쩡해요. 권순택 씨죠?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지금 다쳐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에? 무슨 소리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랬더니 반지하래요. 응? 웬 반지야? 걱정이 돼서 말을 하면서 저희 아내한테 사무실 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아요. 근데 원래 저희 아내는 전화 잘 안 받아요. 어쨌든 근데 자녀 납치 같은 경우도 자녀한테 전화하잖아요. 그럼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불안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희 아내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걸 자기가 발견했는데 지금 자기가 반지하에 구금을 하고 있으니 아내를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 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전화를 바꿔줍니다.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 전화를 바꿔서 여보 무서워 여보 살려줘. 어우, 끔찍합니다. 어우, 지금 생각해도 막 소름이 돋아요. 네. 근데 다행히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걸 알았죠. 왜냐? 저희 아내는 저한테 여보라고 안 합니다. 그 연기하시는 분이 여보라고 해서 저는 알았지. 만약에 오빠 이랬으면 저도 당했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스피싱 무섭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했을 경우에 자녀 납치 보이스피싱을 당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주시고 철없는 어른들도 이런 앱은 꼭 설치하지 않으시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공공장소 등의 제공자가 불분명하거나 보안 미적응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들 와이파이 많이 사용하시죠? 자, 와이파이에 자물쇠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물쇠가 없는 건 비밀번호 없이 접속 가능한 무선 인터넷. 자물쇠가 있는 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접속 가능한 무선 인터넷입니다. 제가 한 카페에 가서요. 이 와이파이를 노트북으로 와이파이 만들 수 있거든요. 와이파이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영수증에나 카페 벽에 와이파이 접속 번호들 다 써 있어요. 근데 제가 만든 와이파이에 접속하시는 분이 있어요. 비밀번호 없이 접속 가능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편하니까 접속하십니다. 자, 해커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와이파이도 다 제공자가 확실한 것만 와이파이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 소셜 네트워크 SNS에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가족 사진 같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아까 그 스피어 피싱을 날린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어디서 보느냐? 여러분들의 SNS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으면 아이 사진이 주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몇 살, 몇 개월인지도 대충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유모차 엄청 싸다라는 유모차 반값에 드려요. 이런 거 메일 보내잖아요. 바로 읽으십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한테 엄청 비싼 낚싯대 아주 저렴하게 드립니다. 메일 보내잖아요. 바로 읽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SNS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피어 피싱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개인정보 공개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P2P 프로그램 웹하는 동안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자, 영화 파일들이죠? 자, 여러분들 이 영화 파일에도 다 악성 코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악성 코드 만드는 거 앞에 화면에서 보여드렸죠? 그런 악성 코드를 이 영화 파일에 추가하는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악성 코드가 감염이 돼요. 근데 요즘 악성 코드들은요, 감염됐다고 해서 즉시 또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코로나 시국 지나갔지만 요즘 또 독감도 유행하고 있죠. 감기가 걸리면요, 바로 증상이 안 나와요. 잠복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도 나름대로 잠복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영화 보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를 백신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안 나와요. 영화 보시고 그래도 백신 점검에도 안 나옵니다. 자, 영화 보시고 컴퓨터를 포맷하세요. 영화를 볼 때마다 컴퓨터 포맷할 자신 있다. 이건 좀 너무 심하죠? 네. 갑자기 야유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매일매일 백신 점검을 하실 수 있다면 백신이 점검 돌 때 악성 코드가 구동될 때 백신이 딱 잡아내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점검하셔도 그거 딱 시간 잡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나 매일매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전하긴 하신데 가급적이면 이런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안 하시고 안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하지 말아야 되는 보안 수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 2번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서치, 3번 백신 설치, 4번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정답은 네, 백신 설치. 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보안 수칙입니다. 자, Q&A인데요. 동영상에서는 Q&A가 불가능하겠죠? 네, 여러분들 동작구청의 개인정보 담당자께서 제 연락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혹은 정보보안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제 연락처를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저녁에 자는 시간만 빼고요. 네, 그때는 저도 곤란합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모든 내역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즐겁게 잘 보셨나요? 어,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정보보안 교육이 참 강의 드리기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봤고요. 제가 강의를 마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강의를 들은 다음에 뒤돌아서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제가 마법의 주문을 외울 정도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키워드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셔도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과태료, 계속 말씀드렸죠? 과태료라는 키워드를 드릴 거고요. 정보보안에서는 악성코드라는 키워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태료를 맞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해 주시면 개인정보보호법 다 지키게 되시는 거고요. 악성코드 걸리지 않게끔만 해주시면 정보보안 활동 끝입니다. 네, 이렇게 요 두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셔서 소중한 동작구청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시는 바람으로 동영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